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민자치와 인권, 그리고 이 제주 4.3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이 자치 행정의 핵심은 어쨌든 주민자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보니까 내년부터 이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43개 도내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원님들이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2년인데 보통은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성격이 같은 성격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주민자치회를 각 시군구별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주도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행정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고 자체 재원을 갖고 또 이제 전문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아파트의 자치 업무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의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한 그 부분이 많은 상태인데 주민자치회는 이 스스로 자기들이 주민총회를 하고 그 주민총회에서 이제 일련의 자치계획을 만들면 그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의안을 채택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범 진행이 되는데 이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8개소를 시범 운영 읍면동으로 지정 요청을 했는데 금년 8월에 제주시에서는 한림읍하고 이도2동 그리고 화북동하고 용담2동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과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8개 읍면동이 신청을 해서 전부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머지 그 읍면동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주민자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8개 읍면동이 시범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평화인권원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제가 가끔 도청을 할 때마다 이 도청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또 관련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우리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평화인권헌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평화인권헌장은 어떤 법률이나 어떤 조례가 아니고요. 이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지키면 바람직한 그 어떤 규범 그리고 선언적 의미의 어떤 실천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이나 각종 그 법률에서도 우리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기본권 이 부분을 지키도록 그리고 준수하도록 국가의 의무로도 되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여성 다른 여러 부분에서 차별적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 채용한다든지 공공부문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각 부문별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권헌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각계각층의 그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소수의 영역까지도 저희가 좀 규범으로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보자. 그래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은 전문과 그다음에 10개 장 그리고 40개의 그 조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7월에 이거를 제정하기 위한 제정위원회 32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진행 방향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에 4월 5월에 도민참여단 100명을 각각 그 서귀포 제주시 인구 비례 정도로 해서 저희가
도민 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권의 부분에서 이제 소수자, 성소수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성소수자의 그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이 도민의 틀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부여한 건데 우리 인권 일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때 공청회를 개최했었거든요. 9월 9일 날하고 10일 날. 반대를 한 부분이 이런 소수자에 대한 보호 부분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그 교회 같은 데는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혹시나 모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상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사회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큰 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민들의 어떤 공감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담긴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신 채 또 반대하는 부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뭐 좀 생각을 아예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더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12월 저희가 초에 제4차 재정위원회를 했는데 당초에는 금년에 이거를 재정 선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반대라든지 아니면 더 도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인 도민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재정안을 좀 마련해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갖죠? 좀 더 늦어지더라도 이제 도민의 공감 속에 좀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제주도가 소수의 영역 부분까지 이렇게 규범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공감대를 못 끌어냈다면 그 공감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는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감 속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그 현안이라든지 여러 뭐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의 참여와 또 도민들의 이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이 도민 청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온라인 도민 청원실은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는 뭐냐면 과거에 정부에서 그 광화문 1번가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견 청원을 받은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도 공약으로 일정한 그 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도민들의 일정한 숫자가 모여서 청원을 할 경우에 지사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 공약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1,500명으로 잡았다 보니까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이 공감하는 이제 그 조회만 아니라 이제 같이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 1,500명이 상당히 작년 운영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00명으로 낮췄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낮췄는데도 지금 최대 청원 공개 같이 동의한 수가 131회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지사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각 그 부서에서 이 온라인 도민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주는 건 우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이게 저희 총 청원의 온라인 도민 청원 건수는 140건인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한 84.3%가 우리 온라인 도민 청원실로 이용하고 있고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500명이라는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지사가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예.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약간 완화하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 청원의 소위 말하는 동의 기준을 우리 지금 조상본부장은 그 기준이 지금 500명인데 예, 이 부분도 도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좀 더 낮추는 방안도 예, 고민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배보상 문제까지 제주도의 4.3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제주 도정에서도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조상본부장께서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강 작가가 뭐 다 아시겠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가 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 4.3이 이제 모티브가 됐다. 또 제주 4.3의 아픔을 그 작품 속에 그려내서 뭐 저희 모든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저 역시 책을 이제 직접 사서 읽어봤습니다만은 조 국장께서도 이게 보시기에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제주도가 기대하고 있는 뭐 4.3의 전국화라든지 특히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한강 작품 이제 작별하지 않는 날을 읽은 순간 저희가 하는 업무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육지부에 있는 형무소, 그러니까 1948년, 49년에 그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으로 육지부 형무소에 가셔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의 행방불명된 분들의 그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다니는 유족분들의 슬픔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설이 뭐 국내만 아니라 지금 아직 영문판은 안 나왔는데 불어 그다음에 뭐 스웨덴어 뭐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판으로도 이제 내년에 뭐 나오게 되면 저희가 4.3의 어떤 세계화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4.3이 거쳐왔던 이런 과정들이 그 반목을 넘어서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최고의 정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족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적 과정들이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감명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기록물에 대한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와 있습니까? 지금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그 작년에 11월에 그 4.3 기록물을 한 14,000여 점이 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피해조사 제주도의회에서 했던 피해조사 신고서 그 다음에 그 수영인 명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주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록해야만 이제 후세에 이런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국가유산청에서 제주 4.3 기록물의 가치를 인정해서 유네스코 위원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맵에 의하면 금년 한 해에는 그 회원국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다른 국가의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긍정 검토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반대 요인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이의 여부 묻는 절차가 완료되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마지막 관문인 국제자문위원회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겠지만 조국장께서는 어떤 효과가 이게 있을 거라고 가장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까? 저희가 이 4.3의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3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그
2003년에 있던 대통령의 사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4.3 기록문에 담고 있는 또 아프지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희생자를 조사하고 그 피해 신고를 받았던 이런 제주도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망라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갈등과 뭐 전쟁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노력이나 해결의 그 실마리들을 우리 제주 4.3의 해결 과정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국가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굉장히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갈등 해결에 대한 이런 역사적 자료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떤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채택이 될 정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4.3에 대한 지금 갈등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념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기록물의 가치, 세계 기록유산의 가치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4.3 중앙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열려서 우리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추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저희가 우리 조국장의 질문을 들은 이유가 이 대상이 지난해 추가 신고를 받은 그런 맞습니다. 대상이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규모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 희생자 신고, 희생자하고 유족 추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8차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고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신고하면 그 진실관계를 좀 해서 이렇게 희생자 유족 그 4.3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작년에 그 상반기에 했던 접수된 인원만 해도 2만여 명이 가까운 19,559명입니다. 근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심사가 됐습니다. 그 우리 4.3 실무위원회 제주도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좀 조속히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3 희생자가 현재까지 총 13만 5,093명 그러니까 희생자는 14,935명이고요. 유족은 12만 159명이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아까 50% 정도 더 하게 되면 한 5천여 명이 더 이제 희생자 유족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좀 행정력을 빨리 좀 발휘를 해서 이분들이 조속히 희생자 유족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요 그분들까지 합치면 한 14만여 명 그렇죠. 정도가 지금 13만 5천여 명이니까 14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하나 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 그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 중에서 행정에서 보시기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정말 그 과거 사례를 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픈 사례들이 4.3 당시에 이제 도민대사수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4.3이 지난 후에도 이제 연좌제를 걱정해서 가족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이번에 그 지난 8월 12일에 희생자로 결정된 박화춘 할머니의 사례인데요. 4.3 재판장에 100살을 앞둔 할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948년 고문과 강요에 못 이겨 무장대에게 식량을 줬다는 허위 진술로 1년간 전주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97살 박화춘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소사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미결정 희생자가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4.3 당시에 경찰에 그 고문으로 좀 거짓 자백을 한 사항이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 2대를 줬다 이렇게 해서 거짓 자백을 한 결과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1년간 육지 형무소에서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소 후에도 이제 74년이 지나면서도
2022년에야 둘째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본인이 당시에 거짓 자백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검찰 쪽에서 파견온 분들로 해서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직권 재심, 그러니까 그때 형무소에서 군사 재판으로 이제 이 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직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2,530명의 그 군사 재판 수용인들에 대해서 무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화천 할머니는 보통은 4.3 희생자, 아까 말씀드린 4.3 희생자로 결정되어야 이 직권 재심 절차도 이행이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 직권 재심 수행단에서 보기에는 이 할머니의 경우는 희생자로 결정 안 되더라도 우리 검찰에서 직권으로 이게 그 이번에 무죄를 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용인 피고인 중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희생자로 결정이 되기 전에 직권 재심으로. 그래서 금년 8월에 그 희생자로 이제 사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신고를 했고 74년 동안 이게 가족한테도 숨겨왔던 이런 부분들이 아픈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4.3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또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또 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의 사례가 또 분명히 있을 지금 거예요.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희생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이 희생자나 또는 유족으로 결정됐을 때 그럼 어떠한 혜택이나 어떤 처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가 그 생존 희생자일 경우에는 월 70만 원의 이제 생활 보조비를 드리고 있고요. 희생자에게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병원 진료비 지원, 그리고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이라든지 도내 공영 주차장에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니까 국비 20억, 도비 110억 해서 매년 약 130억 원을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떤 조금이라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8차까지 추가 신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신고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저희가 8차 신고도 받아보니까 진짜 2만 명 가깝게 이렇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차 신고도 어쨌든 내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에는 추가 신고 기간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유족들의 그 입양이나 이제 혼인 신고 특례가 지금 그 새롭게 법에 담겨서 뒤틀린 가족관계도 새롭게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족 그 입양 신고 특례라든지 혼인 신고 이런 특례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추가적인 그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아주 역점적으로 국회의원 당시에 역점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국가보상금의 지급이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죠?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됐고? 지금 오영훈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전문 개정을 해서 2021년에 전문 개정이 돼서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지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에 대한 어떤 정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차근차근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관계에는
4.3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차수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예. 보상금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다음 차수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재작년입니까? 재작년 6월부터 6차례로 나눠서 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후년 말까지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예. 순차적으로 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12월 3일 기준으로 예.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완료된 희생자는 5,445명. 그러니까 희생자가 5,445명이고 예. 여기에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급 대상. 예, 유족들을 한 10명으로 계산하면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57,458명에게 지금 총 한 4,230억 원이 보상금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한 예산이 6차례 나누면 한 9천억 정도, 뭐 1조 이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부분을 한 4,230억 원으로 보시면 앞으로 한 절반 더 좀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인력 보강이라든지 예. 또 홍보라든지 예. 뭐 또 그 관련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유족 관계가 새롭게 가족 관계 설정이 되거나 이러면 그 보상금도 이제 지급을 좀 지급을 뭐 좀 연기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기지급된 거는 또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환수를 해서 네. 내가 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사실상의 자아라든지 또 가족관계 새롭게 들어온 또 있으면 그거를 뭐 5명이 더 늘어나면 그걸 또 이제 5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사실관계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좀 인력 충원이라든지 심사 진행에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 희생자들이 자기 차수가 돌아온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 희생자 결정일 기준으로 희생자 결정 나이 순이 아니고 희생자 결정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 2002년부터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8차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신청 기간이 돌아오면 당연히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요. 홍보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 신청 차수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도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에 그리고 도외에 있는 분들은 외국이나 도외에 있는 분들은 우리 도청의 등기우편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본 오사카에 가서 한번 신청도 홍보하러 갔는데 오사카에서는 이런 정보를 전달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보상금 지급하면은 뭐 거기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시 인력이 좀 공무원이 가긴 좀 어려워서 일본 총영사관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에 저희가 그 기간제 인력을 한 명 뽑을 테니 그 일본 총영사관에 좀 우리 4.3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좀 두게 해달라.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상금 신청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몇십억 지금 집행을 했고요. 아마 신청 상담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4.3 관련해서 이제 일본 오사카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해서 그런 일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말을 좀 더 붙이면 지금 아까 이 희생자로 결정된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상금 차수 가잖아요. 6차까지.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의 이 희생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의 맞습니다. 나이가 되다 보니 그러면 이런 분들에 따라서 좀 보상금 지급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물론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지금 이 안타까운 그 사이에도 고령의 희생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 차수별로 그런 부분들이 다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희생자 그 결정일 기준으로 공고되는 이런 신청 차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도 어쨌든 4.3 중앙위원회에서 한 이런 절차 외에는 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4.3의 성과 가운데 하나가 이 뒤틀린 가족관계의 즉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그 회복을 담은 특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9월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담은 특례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희생자 본인이나 그 자녀 관계가 제대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는 경우, 그리고 옛날에 재적부에 등재를 못해서 아예 호적에 무호적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족관계가 이제 뭐 친생자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친생자 관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7월 31일자로 이제 4.3 특별법이 또 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거는 이제 그 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 그리고 입양 신고 관계, 입양 관계. 그래서 그 부분도 제주의 특수한 또 사정 그리고 그 당시에 4.3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등재가 안 돼서 이렇게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억울한 사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그거를 그 가족관계로 등재를 하면 그 희생자와의 관계가 설정되고 가족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7월 31일 날 법이 개정돼서 하는데 9월 1일부터 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이 또 너무 짧은 기간에 하면 이게 가족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내용을 깊이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저희가 내년 26년 8월 31일까지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혼인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부부 생활을 해오던 와중에 희생자분께서 이제 희생자면 뭐 남편이든 뭐 부인이든 4.3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돼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4.3위원회에 보통은 이제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법원이 아니라 법원 대신에 저희는 정말 사법적인 이런 특례까지 갖고 있는데 4.3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이제라도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 신고 특례인데 희생자의 양자로서 함께 생활을 해오던 와중에 또 마찬가지로 희생자분께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부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대해서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 아니면 희생자의 그 뭐 법적 양자 이런 게 아니라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양자로 보냈다고 사후 양자가 있는데 그 사후 양자로서 선정이 되셔서 엄연한 가족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4.3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례가 마련돼서 특히 이제 입양 신고는 그 희생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1991년 이전에 사후 양자로 이제 선정되었는데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4.3위원회 결정을 받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례가 있는데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시점이 있는 것은 이제 민법이 개정돼서 이런 사후 양자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 거를 해서 우리 4.3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특례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신고 기간 동안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집안의 족보라든지 이런 실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료들, 가족 사진, 뭐 묘비 사진 이런 같이 확보 가능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희생자의 친족이나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보증, 두 명의 보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안내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면서도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또는 뭐 양자로 가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그 관계됐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 또 실질적으로는 뭐 가족관계이면서도 뭐 무호족자로 남아 있거나 또 호적에 올라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뭐 명예도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 특례에 담겼다고 하시는데 이 가족관계 특례를 도입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실적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이 가족관계 특례 중에 혼인하고 입양신고 특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9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신고가 접수가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입양관계라든지 또 혼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렇게 등재되면서 그 기존의 가족관계라든지 뭐 상속관계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청하는 분들이나 저희 접수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거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신청이 된다면 굉장히 좀 입양 부분은 많이 신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 특례하고 입양신고 특례의 경우에는 지금 혼인신고 특례는 9월 1일 이후에 5건 그리고 입양신고 특례는 91건 이렇게 접수가 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친생자 관계나 이런 또 기존의 희생자와 기존의 친생자 관계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기 뭐 자녀인데 이제 다른 뭐 호적상 다른 분한테 이제 입적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은 지금 한 4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4.3위원회의 그 중앙위원회 여기에 지금 27건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입양신고하고 혼인신고는 새로 들어온 특례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중앙위원회까지 가는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400건이 넘네요. 뭐 입양이라든지 혼인 관계는 좀 시간이 좀 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 가족 관계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이게 좀 이전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 실질적으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크게 해소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뭐 저가 봤어도 참 큰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또 가족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이게 또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어쨌든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 잘 신경 써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관심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그 에어로 봉성리에서 4.3 희생자 로 추정되는 유해를 수습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저희도 뭐 접했습니다만은 이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은 지금 전액 국비가 투입돼서 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대조 이런 DNA 대조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2006년에 화북동에서 발굴이 시작돼서 제주공항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를 수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 에어롭에 올해 수습된 4구의 유해를 포함하면 총 금년까지 417구의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신원 확인해서 유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가 1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제주도에 어느 곳인가 묻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증언이나 제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 제보가 사실상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하나만 더 그 광주 형무소 예터에서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4.3 당시 우리 행방불명되신 분들의 유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게 그 5.18과 관계돼 있을 거라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18 그 진상조사 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유해에 대한 DNA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과정에서 했는데 여기에 그 광주 형무소 예터에서 발굴된 그 콘크리트 박스와 옆에 이제 매장됐던 데서 이제 261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4.3 희생자 유가족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갖고 대조했더니 다행히도 고 양천종님의 신원을 확인해서 금년 이제 12월 17일 날 제주로 유해를 봉환해서 유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6.25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각지에 있던 형무소의 그 수용자들이 분산 수용 중에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 집단 학살해서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이런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유족들 자체에서도 저희와 함께 이 유해 발굴 사업을 행안부하고 진실화해규명위원회, 과거사 정리위원회하고 같이 계속 연차 사업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이 부분이 비단 그 우리 지역만 제주도만 아니라 그 정부 기관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그 유해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예산도 12억이 반영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유해 발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조상모 국장께서 이 4.3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하나만 국립제주 트라우마 센터 자, 이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와 관련해서 계속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모 국장이 국립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동문서주했었는데 아직 그에 대한 이 결론이 아직 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좀 달라질까요? 우리 그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의, 공정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 응당 보상 이 국립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부 그 국회 여야하고 같이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4.3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요거는 꼭 해야겠다 하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도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제주 4.3을 어떤 과거형만 아니라 이제 미래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4.3 유족회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제주 4.3에 대한 아픔을 넘어서 이제 상생과 화해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없으면 정책은 반감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질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바로 저희 행정의 좋은 부분들이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 프로그램 올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주 극도의 혼란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새로운 해와 함께 우리 가슴 속에 설레임을 안고 그렇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